안녕하세요. 보은의 한종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물건은 레벨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위치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고 물건 종류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 면적은 13평이고요. 감정가는 2억 900만원이고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한 1억 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2차 때, 3차 때 누군가 각각 낙찰을 받아가셨어요. 첫 번째 2022년 11월 4일에 낙찰받은 사람은 85%로 낙찰을 받으셨고, 그리고 3차 때 이제 두 번째 낙찰자였겠죠. 2023년 2월 28일에 낙찰을 71%로 받으셨는데 이분도 미납을 하셨어요.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미납된 입찰 보증금은 첫 번째에서 약 1,500만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약 3,000만원 이 미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보존 등기는 2017년 6월 15일이고요. 우리 물건은 총 12층 중에 6층 601호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대항력 있는 그런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레벨 3의 물건, 대항력이 있는. 박모 씨께서 대항력이 있는 채로 전입신고가 2019년 2월 18일로 되어 있었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3,500만원, 그리고 경매 신청을 직접 하셨었어요. 권리 분석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019년 7월 31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소기준권리로서 있고 뒤에는 다 소멸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압류도 있고 인천광역시, 인천세무서장, 부평구 전부 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다 압류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23일에 박모 씨께서 1억 3,500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강제 경매로 하셨고 그로 인해서 경매에 나오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볼게요. 더블 역세권이고요. 간석 오거리역에서부터는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고 동암역으로부터는 3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준공 연도도 2017년도이기 때문에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잘 낙찰만 받으면 괜찮게 월세를 맞추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로 판단이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회원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보은의 한종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나왔는데요. 현재 감정가는 2억 9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시세가 아닙니다. 제가 시세를 알아봤을 때 2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 물건은 사실 바로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월세 구조를 받거나 좀 기다렸다가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로 떨어졌을 2년 정도 뒤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어플들 알아보셨겠지만 역세권의 호재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 뒤에 몇 년 뒤에 매각을 할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임장을 하고 이 점자를 만나보지 않는 이상 어떤 히스토리가 뒤에 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파헤치기 위해서 점유자를 만나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1층에서 제가 주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유심히 잘 보시고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임장하실 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점에 오면 어떤 걸 하냐면 우리 물건이 601호예요. 601호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이제 아마 경매 나왔을 수도 있고 나올 준비 중일 수도 있어요. 지금 601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살고 있겠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이미 여기 박모 씨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은 못 받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살고 계시겠다라고 염두를 한 차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층에서 저희는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되냐면 인터넷에 없는 정보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실 전화번호 이거 그대로 사진 찍어 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 임장 오셨을 때요. 여기 보니까 관리사무 소정의 핸드폰 번호도 있네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뭐가 경매 나왔고 뭐에 미납됐고 이런 것들을 이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1층에 많이 정보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하다못해 이런 거죠.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전화해보면 우리보다는 여기 자주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여기 처음 왔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와보신 그런 분들에게 여기도 전화번호 해보는 겁니다. 또 다른 인터넷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전화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히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총괄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낙찰자가 나타났을 때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낙찰받고 그 낙찰 대금을 법원에 넘겨줘야만 이분이 1억 3,500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릴 수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눌러보고 여러 가지로 좀 즉흥적으로 바로 물어볼 거예요. 그런 것들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켜진 것 같네요. 근데 안에서 TV 소리는 들리거든요. 네, 아까 질문 이어서 해주세요. 사실 공증이라는 게 일단 돈이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증을 만나서 바로 하진 않고요. 사건 연락하고 나서 이거 내가 들어가도 된다. 그럼 당연히 공증을 하겠죠. 그 공증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낙찰 받고 나서 그냥 낙찰자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사항만 넣어야 되는 그 일반적인 사항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사람이 만약에 제가 낙찰 받고 나서 한 3개월만 거주하고 싶대요. 그것도 합법적인 돈을 저한테 지불하고 거주를 하고 싶다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 적시하는 거예요. 낙찰 받기 전에는 저 사람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의 위치거든요. 근데 낙찰 받고 나서는 뭐 이 대금 다 지불했는데 이 사람 1억 3천원을 받아갔는데 뭐 우리가 돈을 지금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이미 떠나갔잖아요. 그 상태면 이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미리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추구 전략대로 되면서 시간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약 33,000원 정도 하는 그런 공정 증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 회원분들과 같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셨는데 깔끔합니다. 내부도 깔끔하고 물론 점유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미납된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 때 2022년 11월 4일 날에도 누군가 낙찰을 받으셨는데 미납이었고 3차 때 2023년 2월 28일 날 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셨어요. 각각 85% 그리고 71% 낙찰을 받으셨는데 두 분 다 미납을 하셨죠. 입찰 보증금이 2차 때 첫 번째 미납했을 때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463만 원이 입찰 보증금이었고요. 3차 때는 거기에 2배가 되겠죠. 합하면 러프하게 4천만 원 중반 정도가 입찰 보증금으로서 현재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쌓여 있는 부분을 최종 낙찰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최종 낙찰자가 이 미납 보증금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현황을 보면 대항력 있는 박모 씨께서 전세 보증금 1억 3,500을 배당을 받아가야 되죠. 근데 현재 최저가가 1억 241만 원입니다. 그 최저가대로 만약에 배당이 된다면 현재 나와 있는 대로 1억 3,500만 원까지는 배당이 안 되겠죠. 하지만 앞에 미납된 입찰 보증금들이 껴있으니 법원에 이미 예치가 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최저 입찰가를 합산하니까 1억 3,500보다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찰자는 인수할 금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시된 문서상의 손품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더 그치면 안 되겠죠. 더 리스크를 내 손 안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초보자분들께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2회차 때 낙찰을 받았던 분 그리고 3회차 때 낙찰을 받았던 분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왜 미납이 됐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낙찰 받으셨던 분은 2022년 11월 4일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 내역, 법원이 뭔가 접수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날에
최고가 신고 매수인께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했다. 이 말은 사건 열람했다는 거예요. 낙찰을 11월 4일 날에 받으시고 그리고 11월 7일 날에 사건 열람을 하셨답니다. 하시고 나서 그로부터 4일 뒤 2022년 11월 11일 날에 한 번 또 사건 열람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17일 날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께서, 즉 낙찰자께서 즉시항고장이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받았다. 법원이. 그 다음 또 다음 해로 넘어가 볼게요. 2023년 2월 28일 날에 누군가가 또 낙찰을 받으셨었죠. 받으시고 나서 이분도 사건 열람을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바로 그 다음날, 사건 열람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에 이 낙찰자께서도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셨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사건 열람하고 나서 이게 뭐지? 왜 이런 사건이 여기 껴있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구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누구는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가 낙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사건 열람을 하고 나서 과연 즉시항고장이나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인지, 그거는 사건 열람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해관계자가 아니에요. 아직 낙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찾아가서 같이 사건 열람을 하여 그 사건 열람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입찰하고 낙찰을 받아야만 안전한 경매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 물건에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열람을 해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낙찰받기 전에 사건 열람을 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점유자를 반드시 만나서 그 점유자에게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알려달라. 왜 그분들이 2022년에도 낙찰받고 다른 분은 2023년에도 낙찰 받으셨는데 왜 당신의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했나요? 를 물어보는, 점유자가 그것까지 알 수 있을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을 임장을 통해서 문을 두들겨서 만나보고 나서 그분이 알고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한 경매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물건이 안전한 경매로서 판별이 돼서 최저가의 낙찰을 받든 최저가보다 조금 더 쓴 상태로 낙찰을 받든 낙찰이 된다면 앞에 미납됐던 입찰 보증금을 약 4천만 원 중반대에 있는 그 입찰 보증금을 최종 낙찰자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착안한다면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사고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맞춰서 누구보다 빠르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세 세입자가 1억 3,5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를 아마 목이 빠지게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찰 예정자인 우리들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께서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한 채로 이분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비하인드를 알고 계시냐? 왜 미납했냐? 사건 열람한 다음에 바로 미납하셨는데 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나 만약에 이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해관계자가 아니지만 당신은 이해관계자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열람에 있어서 권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법원에 가서 사건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봅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 말씀 드릴 때 그분이 당연히 호의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타나야만 그분은 전세보증금 1억 3,500을 법원으로부터 잘 배당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권리와 권한의 관계, 그리고 레벨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심정이 어떨지, 왜 낙찰자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둔 채로 경매를 하시고 인터넷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직접 만나서 임장을 통해서 취득하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하고 내 손 안에서 리스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